안녕하세요. 남간사관학원입니다. 오늘은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라면 항상 아이들이 열이 날 때 걱정이 많이 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갑자기 열이 난다면 어떻게 해야 될지, 해열제는 교차 복용을 해야 되는지, 혹은 한 가지만 먹여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해요. 그럼 열이 나는 이유 먼저 살펴볼게요. 열이 나는 이유는 우리 몸에 들어온 병원균과 싸우면서 이겨내기 위한 우리 몸이 방어하는 과정이에요. 외부에서 균이 들어오면 우리 몸에서는 림프구와 백혈구를 활용해서 외부에서 들어온 병원균과 싸우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열이 나는 거죠. 그렇기에 그렇게 우리 몸에 나쁜 것은 아니에요. 문제는 너무 많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너무 높게 상승하면 우리 몸에 열성경련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컨트롤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정상 체온과 고체온, 고열 상태를 좀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간단하게 정상 체온, 미열, 고열 정도를 살펴보면 정상 체온은 36도 5부에서 37도 4부, 책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소화 기준이에요. 특히나 영유아는 정상 성인에 비해서 조금 높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 정도를 정상 체온으로 보고요. 미열은 37도 5에서 37도 9부까지를 얘기하고요. 발열은 보통 38도 이상을 발열이라고 하고 39도가 넘어가야 고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열이 나면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를 살펴볼게요. 우선 미열 정도라면 아이의 상태를 잘 살피면서 주의 깊게 관찰할 필요가 있어요. 아직 굳이 해열제를 먹이면서 컨트롤할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물론 아이의 컨디션을 잘 살펴야 돼요. 컨디션이 너무 안 좋다면 그때는 해열제로 열을 좀 컨트롤할 수 있겠지만 애가 너무나 잘 놀고 크게 문제가 없다면 열이 어느 정도 나더라도 지켜보시는 것도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그래서 해열제보다는 우선 실내를 좀 서늘하게 유지하고 환기를 함으로써 아이의 체온을 좀 떨어뜨리는 게 좋겠죠. 어떤 책은 18도에서 20도를 얘기하기도 해요. 너무 추울 수 있으니까 대략 20도에서 22도 정도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체온이 올라가면서 열이 나고 당연히 땀 분비가 많아지겠죠. 그러면서 호흡과 맥박도 빨라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충분한 수분 섭취로 이 부분을 좀 보상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좀 땀을 많이 흘리고 이런 증상을 보인다면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해주는 것도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39도 이상이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열이잖아요. 이때는 웬만하면 해열제를 먹이시는 게 좋아요. 대략 38도 5부 정도까지는 열이 좀 나더라도 아이 컨디션이 괜찮다면 해열제를 안 먹이고 좀 상황을 지켜볼 수 있겠지만 저의 경우는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39도 이상이라면 고열로 분류하기 때문에 아이가 좀 위험해질 수 있어요. 특히나 40도 이상 올라가게 되면 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더 열이 나지 않도록 좀 컨트롤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100일 미만의 영아의 경우에는 이렇게 열이 나는 건 뇌수막염이나 혹은 폐혈증의 중증 질환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00일 미만의 아이는 병원에 가서 항생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응급실 가는 걸 권장하지만 이후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열이 있더라도 열성경련이나 특별한 질환이 없다면 보통은 큰 문제의 소지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해열제로 열을 어느 정도 컨트롤 하다가 다음날 외래를 방문해서 치료를 받아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애가 너무 어리다면 이런 걸 중점적으로 좀 봐주시면 좋고 100일이 넘고 그 이상이라면 큰 문제가 안 된다면 당일날은 집에서 좀 열을 컨트롤 해주시고 해열제 같은 걸 복용시키면서 그리고 애 컨디션이 괜찮다면 열이 그렇게 많이 나지 않는 상태라면 해열제를 굳이 먹이시지 말고 상태를 지켜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하지만 고열이 난다면 그때는 해열제를 복용시키는 게 좋아요. 그리고 아이가 오한이 있는 경우에는 추위에 떠는 걸 오한이라고 하잖아요. 애가 추워서 바들바들 떠는 경우에는 보통 미온수 목욕이 좋다고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미온수 목욕을 시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이가 더 오한이 심해질 수 있어요. 미온수 목욕이. 그래서 이런 아이의 경우에는 빨리 해열제를 먹여서 열을 떨어뜨려야 돼요. 그리고 오한이 있는 경우에는 열이 나더라도 보통 담요나 이불을 덮어 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열이 떨어지지 않아요. 계속 떨면서 오히려 체온을 상승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해열제로 열을 떨어뜨리고 일단 추운 거는 담요나 이런 걸 덮어줌으로써 어느 정도 오한을 완화시켜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고열이 날 경우에는 뇌에 영향이 갈 수 있기 때문에 39도 이상의 열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병원에 데려가시는 게 마음이 편할 수 있어요. 본인이 의료인이나 이런 경우에는 이런 상황을 조금 지켜볼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뇌에도 문제가 갈 수 있거든요. 특히나 40도씨 이상인 경우에는 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응급실을 내원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 다음은 해열제의 종류예요. 여러분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해열제를 많이 먹여보셨을 거예요. 크게 세 종류로 나누는데 첫 번째가 아세트아미노펜이죠. 보통 타이레놀로 많이 알고 계시죠. 이게 아세트아미노펜 계열이에요. 두 번째 약이 이부프로펜인데 보통 부르펜으로 알고 있는 약이 이 계열의 약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덱시부프로펜인데 보통 맥시부펜으로 많이 알고 계세요. 이 계열의 약들이에요. 이 외에도 대표적인 아세트아미노펜 계열은 챔프라든지 혹은 세토펜 이런 약품들이 이쪽 계열이고요. 이부프로펜에도 역시 챔프부르펜이 있잖아요. 예, 이 계열 약이랑 이부펜 그리고 캐롤 등이 이 이부프로펜 계열의 약품이에요. 그리고 덱시부프로펜은 맥시부펜과 애니펜 시럽 같은 경우가 이 계열의 약품이라고 합니다. 혹시나 모르시면 여러분이 그 약물의 상자라든지 혹은 포장 용기에 보시면 어떤 계열의 약품인지 다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아세트아미노펜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볼게요. 아세트아미노펜의 사용 가능 연령은 일반적으로 출생 후 3, 4개월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보통은 신생아에겐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투여 가능 횟수는 작용 시간이 4시간에서 6시간이다 보니까 하루에 최대 6회까지 줄 수가 있고요. 최대 투여 용량은 킬로그램당 75mg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1회 투여 용량을 살펴보면 킬로그램당 10에서 15mg을 투여하면 적절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 타이레놀의 경우는 보통 1cc당 32mg이거든요. 그러면 쉽게 계산하시려면 10kg을 가정하시면 아기 체중이 10kg이라고 하면 킬로그램당 10에서 15ml니까 100에서 150mg을 투여하면 되는 거죠. 근데 1cc당 32mg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나오면 cc가 나오죠. 그래서 대충 계산해보면 3에서 대략 5cc가 나와요. 그쵸? 밀리리터는 cc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는데 이것조차도 계산하기 쉽지 않으시면 아이 몸무게의 3분의 1하고 올림을 하면 돼요. 아까 10kg라고 말씀드렸으니까 3으로 나누면 3, 3은 9, 3, 3은 9 대략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에 올림을 하면 되니까 4cc를 먹이면 되는 거죠. 여기 이 레인지 안에 딱 가운데죠. 4cc면. 그래서 어려우시다면 타이레놀 계열은 아이 몸무게의 3분의 1하고 올림을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부프로펜은 사용 가능 연령이 6개월이에요. 그리고 투여 가능 횟수는 작용 시간이 6시간에서 8시간이다 보니까 하루 최대 4회, 최대 투여 용량은 25cc가 초과되지 않도록 한다고 하는데 최근에 조금 바뀐 부분이 있어서 30kg 미만의 소아의 경우에는 일일 최대가 500mg이에요. 요것밖에 투여할 수 없다고 합니다. 요 기준을 잘 알아두시면 좋아요. 제일 중요한 건 일의 투여 용량이잖아요. 이걸 살펴보면 킬로그램당 5에서 10mg이 적정량이고요. 1cc당 20mg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럼 똑같이 10kg라고 가정을 해봤을 때 아이가 그러면 50에서 100mg을 주게 되는 거죠. 1cc당 20mg이니까 몇 cc로 나누냐면 그러면 대략 2.5cc에서 4cc가 돼요. 이렇게 계산하기 어려우시면 아까 아세트아미노펜에서처럼 아이 몸무게의 3분의 1 하면 됩니다. 그래서 10kg이니까 3으로 나누면 아까처럼 3.3333 나오는데 아까 올림을 했잖아요. 얘는 내림을 하면 돼요. 그러면 3cc죠. 2.5에 4cc 사이 3cc가 나와요.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세트아미노펜은 3으로 나눈 다음에 올림, 이부프로펜은 내림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루 최대 투여 용량이 500mg이라고 알려드렸잖아요. 1cc당 20mg이니까 25 곱하면 500mg이 나옵니다. 그래서 cc로 25cc를 초과하면 안 된다는 거죠. 30kg 미만의 아동은. 마지막으로 덱시부프로펜을 살펴볼 텐데 덱시부프로펜은 이부프로펜과 같은 계열이에요.
이부프로펜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S계열이 있고 R계열이 있는데 이 중에 S계열만 추출해서 만든 게 덱시부프로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일반적으로 출생 후 6개월 이후에 사용 가능하다고 하고요. 약의 작용시간도 똑같죠. 6, 8시간 정도 지속되고 최대 4회에 투여할 수 있다는 거고요. 최대 투여 용량도 똑같이 25cc를 초과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이걸 미리그램으로 환산하면 300mg을 초과하면 안 된다는 얘기랑 똑같아요. 이제 1회 투여 용량을 살펴볼게요. 덱시부프로펜은 킬로그램당 5에서 7mg을 투여하게 되고요. 보통 1cc당 12mg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요. 그러면 또 10kg로 간단하게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러면 킬로그램당 5에서 7이니까 50에서 70mg을 투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1cc당 12mg이 있으니까 대략 계산하면 4에서 6cc가량이 나오죠. 그럼 이 중간은 5cc겠죠? 그래서 I 몸무게의 반, 딱 반을 주면 돼요. 10kg이니까 5cc.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세트아미노펜은 3분의 1하고 올림, 이부프로펜은 3분의 1하고 내림, 덱시부프로펜은 딱 2분의 1입니다. 이러면 여러분이 암기하기 좀 쉬우실 거예요. 애기 약 줄 때 3분의 1에서 올림, 아세트아미노펜, 3분의 1에서 내림, 이부프로펜, 덱시부프로펜은 2분의 1. 그리고 아까 최대 투여 용량 300mg이라고 알려드렸잖아요. 1cc당 12mg이기 때문에 25cc 곱하기 12mg 하면 딱 300mg가 나와요. 300mg을 넘기면 안 됩니다. 이제 중요한 약물의 교차 사용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과연 교차 사용을 해도 되느냐? 예전에는 교차 사용을 많이 권장했었어요. 열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근데 요즘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이게 좋지 않다라고 해요. 새로운 책에서는 교차 사용을 하지 말고 한 가지 계열의 약물만 계속 사용하라고 해요. 하지만 아이들이 계속 열이 나면 부모들은 너무 애타잖아요. 그래서 이전 책에서도 계속 교차 사용을 권장했었고 아주 오랜 세월 교차 사용해 왔기 때문에 애가 너무 고열이다 그러면 교차 사용을 어느 정도는 해도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제안합니다. 하지만 요즘 책에선 하지 않는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약물의 교차 사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려드리면 같은 성분의 약물의 경우에는 교차 사용을 하면 안 돼요. 방금 알려드렸지만 이부프로펜과 덱시부프로펜은 같은 계열이잖아요. 그러니까 교차 사용을 하면 안 됩니다. 이부프로펜과 아세트아미노펜은 다른 계열이기 때문에 2시간 간격으로 교차 사용 가능해요. 덱시부프로펜과 아세트아미노펜도 당연히 다른 계열이기 때문에 교차 사용 2시간 간격이겠죠. 이부프로펜과 덱시부프로펜은 같은 계열이기 때문에 교차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최근에는 교차 사용을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어떻게 주시면 되냐? 같은 계열의 약물을 4시간 간격으로 주시면 된다고 합니다. 앞전에도 알려드렸지만 38도 5부 정도라면 아이 컨디션을 좀 지켜보면서 굳이 해열제를 안 써도 되기 때문에 이 4시간 간격으로 잘 어느 정도는 조절이 좀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고열이다 응급실도 가기 전에 그렇다면 약간의 교차 사용은 가능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제시해 보고요. 혹시라도 애가 개원하거나 의식이 없다면 어떻게 먹일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좌약도 있기 때문에 좌약을 사용할 수 있겠다 알려드리면서 응급으로 좌약계통의 해열제도 비치해 두시면 좋겠죠. 마지막으로 약물 사용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아세트아미노펜은 간에서 대사되기 때문에 간이 안 좋은 아이들에겐 좀 주의가 필요하고요. 이부프로펜은 신장에서 배설되기 때문에 탈수 등의 증상이 심하면 신장에 좀 무리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역시나 좀 주의가 필요하다는 거. 그리고 대부분의 감기약은 아세트아미노펜이 들어있기 때문에 감기약을 준 다음에 아세트아미노펜을 주려고 하신다면 감기약 성분을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말씀드렸지만 약물 상자나 포장용기를 잘 보시면 이 성분이 들어있어요. 그걸 살펴보세요. 아세트아미노펜이 있으면 같은 계열인 아세트아미노펜을 또 줄 수는 없어요. 말씀드렸잖아요. 4시간 간격은 돼야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아스피린도 해열진통제로 많이 알고 계시고 사용하시는데 아이에게는 절대 사용 금지입니다. 왜냐하면 수두나 독감, 감기 같은 바이러스성 감염 질환이 있을 경우에는 이 아스피린을 사용하는 경우 라이증후군으로 발전할 수 있어요.
라이 증후군이 뭐냐? 뇌압 상승과 간 기능 장애로 심한 구토와 혼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에게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스피린은 절대 사용하지 마시고, 아스피린은 특히나 출혈 경향도 높일 수 있고 위장 장애도 일으키기 때문에 위장에 장애가 있거나 이런 경우에도 아스피린은 사용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출혈 경향이 있으신 분도. 이 점 마지막으로 알려드리면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아이들이 열이 난다면 더 이상 조바심 느끼지 말고 제가 알려드린 아이 컨디션을 잘 살피면서 어느 정도 열을 컨트롤 한다면 크게 문제시되는 부분은 없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약물의 교차 사용을 권장하진 않지만 지금까지 많이 사용해 왔잖아요. 물론 두 개의 약물을 교체 사용하게 되면 두 개의 부작용이 다 생길 수도 있지만 아주 오랜 동안 이렇게 교차 사용을 하면서 사용해 왔기 때문에 정말 응급이라면 한두 번 정도의 교차 사용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수업은 여기까지 하면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